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태현준입니다. 본격 대리만족 여행 프로그램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 화사한 곳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고요. 오늘 떠나볼 나라는 유럽 대륙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전통적인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인기 핫플인데요. 발칸반도, 유럽 동쪽의 발칸반도에 숨겨져 있는 나라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꽃 누나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분들께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오늘 떠나볼 나라는 바로 크로아티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좀 짧은 시간 동안 하나씩 크로아티아의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크로아티아는 신생 국가입니다. 독립한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러니까 1991년에 독립을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은 30살이 조금 넘었으니까 저보다도 어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보다는 흐르바츠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국에 대한 좀 자부심이 강해가지고요. 흐르바츠카라고 하는 국명을 더 자주 사용을 하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되고요. 인구는 45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되지 않네요. 하지만 워낙 한 나라 안에 다양한 풍경들과 멋진 국립공원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현재는 발칸반도를 이끌어가는 관광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크로아티아에서 먼저 수도인 자그레브로 떠나보겠습니다. 자그레브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고요. 현재 크로아티아가 독립된 이후에 수도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크로아티아의 문화, 관광, 여러 가지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자 측면에서 이 도시가 굉장히 훌륭한 게요. 수도 이제 중앙역, 자그레브 중앙역 기차역 기준으로 대부분의 볼거리가 그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뒤에 많은 여행지들을 소개하겠지만 그 여행자들이 도보 20분 안쪽, 정말 많이 걸어봐야 30분 안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행자 친화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나이트 라이프도 굉장히 화려한 도시예요. 혹시라도 펍 문화라든지 나이트 라이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밤늦게까지도 잠들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옐라치치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정식은 이제 반 옐라치치 광장인데요. 이 광장이 도시의 중심 광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중앙역에서 걸어서 가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자그레브의 정말 결정적인 특징이 트램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트램이 파란색 트램이에요.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보이시죠? 굉장히 뭔가 귀엽고 깜찍한 이 트램이 도시의 모든 곳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램을 타고서 한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을 달리시다 보면은 반 옐라치치 광장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이 광장이 또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관광객이 막 뒤섞여가지고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곳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자그레브를 가신다면은 이곳이 가장 핫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광장 중앙에 말을 타고 늠름한 모습으로 앞을 또 이 광장을 굽어보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반 옐라치치입니다. 이 광장을 가시면은 모든 관광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여행자에게도 참 좋은 게 전망대도 있고 유명한 맛집들이 쭉 있습니다. 한식집도 있을 정도예요.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원하시는 음식을 또 드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비교적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이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간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이 광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그레브 가신다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광장입니다. 옐라치치 광장에 이어서 이 자그레브 대성당으로 한번 또 여러분들을 안내할 텐데요. 자그레브 대성당은 일단 보는 순간 압도적입니다. 이 크로아티아 내에서 가장 큰 종교 건축물이고요.
11세기에 건설이 되기 시작했는데 건설이 이제 완공되기까지 1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웅장한 모습을 가진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5천 명가량이 이 성당에서 예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기 위한 성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부로 들어가신다면은 그 성모 마리아의 승천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격하실 수가 있고요. 외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이시죠? 엄청나게 키가 큰 성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마주하시자마자 높은 첨탑에 감탄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첨탑의 높이가 100m가 넘어요. 쌍둥이처럼 똑같은 첨탑으로 생겼죠. 근데 미세하게 높이가 다릅니다. 북쪽 탑이 105m고요. 남쪽 탑이 104m입니다. 그러니까 1m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당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13세기,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막 파괴되기도 하고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좀 많이 훼손이 되기도 하고 지진 때문에 또 무너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또 증축과 여러 가지 이제 공사를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 외관도 물론 멋있지만 이제 내부에 들어가 보셔야지 되겠죠. 또 감사하게도 유럽의 꽤 많은 대성당들이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그레브 대성당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제가 지금 입장한 그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와 정말 근사하다는 표현이 딱 맞죠? 엄청나죠? 예, 그야말로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달리 대체할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웅장하고 압도적인 내부가 쫙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 성당의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성당을 이제 감싸고 있는 다양한 성화들과 조각들, 또 앞쪽 재단 보시면은 엄청나게 화려하죠. 이런 부분들, 또 멀리 위를 쳐다보시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반짝반짝이기 때문에 일단 이 대성당에 어떤 종교를 떠나서 누구라도 잠깐 앉는다면은 멍하니 둘러보는 데만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둘러보는 데만 좋기 10분 이상은 소요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굳이 앉아서만 감상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워낙 넓다 보니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정교한 조각들과 많은 또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크로아티아 종교예술의 극치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바퀴 휙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성당을 하나 더 둘러보겠습니다. 대성당에 비한다면은 어떤 규모로 따진다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 성당은 일단 외관이 깜찍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성당에 귀엽다라는 표현이 약간 좀 실례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인데 제가 왜 성당에 귀엽고 깜찍하다는 표현을 썼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를 채실 것 같네요. 이 성당의 이름은 성 마르코 성당이고요. 마치 그 엘사, 그 유명한 블록 회사 있잖아요. 그 블록을 막 여기저기 끼워서 맞춘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위주로 이제 이 지붕이 건설이 되었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크로아티아의 어떤 국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인데 그 색깔 그대로 지붕이 만들어져 있고요. 워낙 또 아기자기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수많은 신혼부부들이 이 앞에서 웨딩 촬영이라고 하죠. 그 웨딩 촬영을 찍고 싶어하는 공간 1순위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워낙 좀 로맨틱한 분위기도 있는 곳이어서 이 성당은 여러분들이 굳이 내부를 들어가시지 않더라도 내부는 그렇게 좀 수수한 편이거든요. 겉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셀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사진 남기시는 것 자체가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그레브 곳곳을 여행해봤으니 이제 또 먹을 시간이 왔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크로아티아 요리는 체바피라고 하는 전통 요리고요. 여러분들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가신다면은 안 드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워낙 이제 도시 곳곳에 이 체바피를 굽는 냄새가 굉장히 또 황홀하거든요. 냄새에 이끌려서 이제 가시다 보면은 대부분 만나시는 게 이 체바피고요. 현지에서는 체바피, 그러니까 체밥치치 혹은 케밥치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가 크로아티아에서 처음 먹었던 음식이기도 해서
저는 이 크로아티아 갈 때마다 자주 먹었거든요. 지금 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 제가 직접 먹고 찍었던 음식인데, 이 체바피가 어떤 음식인지 살짝 말씀드리면은 다진 고기를 양파하고 각종 채소랑 버무린 다음에 숯불로 구워낸 소세지 모양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식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 만한 요리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소세지처럼 생기기도 했죠. 현지에서는 피타라고 해가지고 그 밀가루로 반죽한, 여러분들이 약간 그 터키 케밥 싸는 그 밀가루 반죽 있죠. 그 비슷한 빵이랑 양파 혹은 감자튀김이랑 같이 먹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에서도 거의 우리나라 뭐 김치찌개처럼 가장 또 전통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맛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네, 육질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또 이 안에 말씀드렸던 채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은은한 채소향도 납니다. 그리고 또 원래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드시면은 그 크로아티아 발칸반도 특유의 향신료가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향이 아주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역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 지역의 음식을 먹으면 딱 거기 여행할 때가 막 생각이 나요. 저도 옐라치치 광장에서, 제가 자그레브에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현지 친구, 크로아티아 친구, 제 책에도 등장할 친구인데 그 친구를 처음 만나서 또 먹었던 게 체바피라서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크로아티아 최고의 도시인 자그레브를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크로아티아 최고의 자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별명부터가 참 인상적인데요. 요정들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조금 과한 별칭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신다면은 어디선가 요정이 튀어나와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완벽한 또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어서요. 플리티비체 국립공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플리티비체 국립공원은 1949년에 이 크로아티아 최초의, 그러니까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곳이고, 1979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내에 세계 문화유산은 몇 개가 있는데 세계 자연유산은 이 플리티비체가 유일하거든요. 그 정도로 빼어난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역시나 수많은 여행자들이 크로아티아를 간다면 반드시 찍고 넘어가는 곳인데요. 이곳은 자그레브에서 버스를 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찻길이 있진 않아서 기차를 타실 수는 없고요. 수도 자그레브에서 버스를 타시면은 2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서두르신다면은, 새벽 버스를 타신다면은 당일치기로 여행하실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당일치기를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 플리티비체 국립공원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호수하고 폭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숫자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돌아볼 코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안에만 16개의 호수들이 마치 계단식 논처럼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폭포만도 여기저기 있는 폭포를 다 합치면은 9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개 가까운 폭포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내릴 정도면은 얼마나 규모가 큰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가 있겠죠. 또 이 플리티비체 공원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바타 아시죠? 정말 혁신적인 영화였는데 그 아바타 보면은 그 아바타 부족들 주변에 이제 황홀한 숲 같은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에 약간 모티브가 된 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워낙 또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권을 끊으셔가지고 입구로 들어가시면은 전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가 이제 메인 입구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조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어떻게 여행하시게 되냐면은 여긴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보존되고 있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이 아닌 곳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데크길, 산책길로만 가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는 당연히 낚시라든지 채집이라든지 뭐 사냥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식물들을 채집하는 행위 자체가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신다면은 당연히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장착하시고 걸으시게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걸어서 보셔야지 되긴 하지만 조금 넓은 공간에 가면은 다음 코스까지 이어지는 약간 기차 같은 게 있어요. 약간 레일 위의 기차가 아니라 버스형 기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량 좀 이어놓은 기차들이 있어서 그거를 타고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수영이나 헤엄을 쳐서 건너실 수가 없잖아요. 보호를 위해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배들이 다닙니다. 보트들이 조금 이제 거리가 먼 호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특정 코스에서 특정 코스까지 이동할 때 육로가 막혀버리면은 갈 수가 없다 보니 그런 곳들만 모든 호수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호수들에만 좀 넓은 호수에만 보트들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보와 그다음에 버스와 보트를 다 활용하시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입장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우리 돈으로 거의 막 25,000원, 3만 원 가까운, 뭐 지금은 환율이 달라져서 조금 더 낮아지긴 했지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어떤 교통수단들과 여러분들 2달을 이용해서 이 곳곳을 누비시면 되겠죠. 비록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이 약간 좀 흐려가지고 제가 제대로 된 아름다움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가능하시다면은 4월 말에서 한 5월쯤 봄에 가시면 가장 아름답다고 해요. 우기가 끝나고 날씨가 좀 맑은 편이고 또 한여름에도 이곳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물빛이 더 맑게 빛난다고 하거든요. 가을엔 또 단풍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잘 살려가지고 기왕이면은 뭐 겨울이 아니라 봄에서 가을 사이 조금 사람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때 가시면은 더더욱 아름다운 플리트 비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새는 그 기상 앱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시 같은 경우, 아까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리거나 비가 오면은 재미있는 박물관들, 실내 뭐 성당들 보면 되지만 이 플리트 비치 같은 경우는 날씨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왕 플리트 비치를 가시는 날이라면은 꼭 날씨 확인하셔서 맑은 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요정들이 튀어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요정들의 숲 플리트 비치 여행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크로아티아 여정의 마무리는 두보르브닉에서 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버킷리스트의 상위권에 있는 도시죠. 이 두보르브닉은 제가 버나드 쇼의 비유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상에 진정한 천국이 있다면 바로 두보르브닉이다. 정말 역사적인 이 극작가가 이런 표현을 남겼을 정도면은 이 두보르브닉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곳일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측하실 것 같은데요. 플리트 비체가 요정들의 숲이었다면은 이 두보르브닉은 아드리아해의 진주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훌륭한 별명인데 실제로 이제 도시 서쪽으로 반짝반짝이는 아드리아해가 쫙 펼쳐지고요. 그 아드리아해를 따라서 도시가 딱 건설되어 있는데 워낙 역사도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성벽, 바다를 따라서 성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조성된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여전히 잘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관광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이제 도시 안쪽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텐데 이 두보르브닉은 그냥 성벽 안에 모든 볼거리가 좀 이렇게 촘촘하게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도 물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나 전망대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성곽 자체를 걷는 것만으로 모든 어떤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성벽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묵으시든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두보르브닉 성벽으로 가시게 되고요. 성벽을 딱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스트라둔 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성벽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대부분 중세 시대에 건축된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딱 입구를 통과하시는 순간 거의 과거로 빨려드는 느낌을 드실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구석구석 누빌 수 있는 대로가 바로 스트라둔 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또 재미있게 이렇게 타임랩스 찍어봤는데 이런 거리고요. 또 곳곳에 이제 거리 다니시다 보면은 양옆으로 작은 골목길들이 보이겠죠. 어딜 가나 참 예쁘죠. 정말 옛 어떤 시대의 분위기가 뚝뚝 떨어져 나오는 이런 풍경들을 담으면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실 수가 있고요. 또 스트라둔 거리 초입에는 오노프리오 분수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도시에 물을 공급하던 분수가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나오고 있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몰려들고요. 또 도시 곳곳에 뭐 수도원이라든지 옛 성당 줄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향하시더라도 딱히 무언가를 봐야겠다. 이 성당 꼭 봐야 된다. 막 분수 꼭 봐야 된다. 이거보다 그냥 그 성벽 안쪽에 있는 구시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천천히 걸으시더라도 진짜 한 3시간이면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세 시대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곳저곳 누비시면은 그거야말로 이 두브로브닉 구시가지 여행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두브로브닉이요, 예전에 이제 달마시아 공화국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크로아티아가 예전에부터 이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이제 달마시아 공화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더 많이 번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아지 종류 중에 달마시아 강아지 아시죠? 그 막 애니메이션 막 101 달마시안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강아지인데 그 전박이 강아지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달마시아 지방에 개여가지고 이제 달마시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브로브닉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보셔야겠죠. 이 성곽 위를 직접 여러분들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소위 성곽 투어라고 부르는데 뭐 투어라고 해서 누가 이제 막 이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곽 위를 한 바퀴 자발적으로 셀프로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천천히 걸으시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2시간 동안 만나시는 풍경이 역시나 너무 황홀합니다. 왜냐? 성벽을 따라서 여러분들 쭉 걸으시다 보면요. 왼쪽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묘사했던 이 구시가지의 풍경이 쫙 펼쳐져요.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세시대 분위기의 구시가들을 쫙 눈에 담으실 수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짝반짝 푸른 아드리아해가 쫙 펼쳐져요. 그래서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딜 봐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바다와 구시가지와 그리고 이 도시 너머에는 도시를 감싸고 있는 스르지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스르지산까지 한 폭의 그림처럼 모두 여러분들이 눈에 담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안 올라가시면 안 되겠죠. 간혹 이 성벽 입장료가 조금 비싸가지고 안 올라가시고 그냥 구시가지만 보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왜냐? 이런 모습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양한 볼거리들이 또 있어요. 여기가 바다가 조금 잔잔한 편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액티비티도 즐기실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막 카누 타는 사람들 있죠. 카누를 타기도 하고 아예 유람선도 이렇게 다니고요. 워터 택시도 있어요. 이 아드리아해를 막 오가는, 그러니까 저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까지 오가는 수상 택시가 있어서 이 수상 택시를 타고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셔도 좋겠죠. 그런 모습들 다 눈에 담으실 수 있고 쭉 이제 성벽을 따라 걸으시다 보면은 가장 또 바다를 바라보기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투어 시작해서 시작점에서 거의 한 절반쯤, 중간쯤 간 곳에 바다를 딱 다 담을 수 있는,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보니 여기 당연히 카페가 있겠죠. 정말 유명한 카페인데 이름이 부자 카페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돈 많다 그 부자가 아니라 현지 이름 자체가 그냥 부자 카페입니다. 뭐 비유 뭐 그런 식이겠죠. 그 부자 카페에서 레몬 맥주를 마시는 게 또 워낙 유명한 하나의 어떤 관문처럼 여겨집니다. 그 레몬 맥주가요, 청량감도 되게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상큼하거든요. 레몬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표하는 이제 맥주인데 여기서 레몬 맥주 이제 한잔 하시면서 그 바다를 바라보는 게 워낙 또 훌륭한 하나의 경험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 부자 카페가 이 두브로브닉 성벽에서 가장 또 좋은 전망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밑으로 또 이렇게 많은 여행자들이 몰려들어요. 잘 보면은 막 주저하고 있는 여자친구들 보이죠? 저기 지금 다이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와, 저기서 뛰어내리잖아요.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또 여기 또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여기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막 헤엄치고 그 아드리아를 누비면서 또 즐기는 여행자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담력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이 카페에서 이 다이빙 하시려면 술은 드시면 안 되겠다, 그렇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정도 하시고 다이빙하는 경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보이는 풍경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말 어느 쪽을 바라봐도 공평하게 아름답죠? 구시가지 쪽이 됐든 바닷가 쪽이 됐든 또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구시가지와 이제 신시가지의 산, 스르지산이 이제 있는 풍경을 함께 봐도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이 성벽 투어는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을 걸으시다 보면은 이 성벽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시긴 쉽지 않잖아요. 내가 발 딛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벽을 전체적인 모습을 좀 조망하고 싶다 하시면은 스르지산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죠. 저 케이블카가 스르지산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산 중턱,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있는 성벽, 그 멀리 바다까지 한눈에 담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두부르 분위기의 모든 풍광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셔서 눈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크로아티아 여행은 어떠셨나요? 제가 크로아티아의 최고의 풍광들을 도시, 자연, 그다음에 역사까지 쫙 모여서 보여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계속 감탄하시면서 충분히 만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구정화라고 하는데 안구정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크로아티아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근사한 여행지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